요즘 가장 시장이 핫한 종목이죠.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최고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나 싶어요.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 반도체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많은 주린이 분들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도 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SK하이닉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삼성전자는 정말 투자 가치를 잃어버린 것인지, 주식을 하면 최소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라는 내용 오늘 한번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K반도체의 가장 큰 관심은 이 HBM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SK하이닉스는 50%고 삼성전자는 40%로 양대 산맥인데 왜 주가는 상반되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는 현재로서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HBM의 세대 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건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죠. 현재로서 2024년은 이 HBM3E에 대한 기술력과 수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HBM3E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는 어디다? 엔비디아. 세계 최대의 GPU 업체이다. 이 SK는 전년에도 그랬듯 계속해서 틈을 안 주고 치고 나가는 모습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점차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는 수율 등 기술력이 좀 걸림돌이 되면서 공식 계약을 맺지 못했던 내용 등 다양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점유율을 따져보았을 때 SK하이닉스가 80%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를 보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삼성전자는 이 MUF라고 하는, 즉 몰디브 언더필 소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딩은 칩을 감싸는 거고, 언더필이라는 거는 보호제로 칩 사이를 채우는 작업인데, 고집적 칩에서 발견되는 이 적층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고수하던 소재 및 방법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다른 방법을 써왔어요. 이 NCF, 즉 비전도성 필름 방식을 좀 고수해 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롭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야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 MUF 관련 장비를 일본에서 구매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나만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정말 MUF를 적용할 시 SK하이닉스와 유사한 방식을 상용화시키면서 이제 또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MUF 분명한 대세 기술로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소부장 업계에는 어떤 파급력이 불어올 건지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겠죠. 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가 훨씬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SK가 더욱 가벼워서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욱 치고 나갈 것이냐,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냐? 절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항상 양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건데, 자, 지금 영상 속 이미지를 한번 봐보세요. 두 기업의 PBR 밴드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1배 미만을 저점으로 기록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만 코로나 수준의 1.8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인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에 대해서 PBR 부담이 느껴질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1.6배, 1.8배 수준에서 저항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에 대해서 좀 안전한 거는 어떤 기업이 있을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꼭 HBM의 격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화두, 한국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거는 분명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런 메모리만을 전격으로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 분야가 더욱 주목받고, 삼성전자는 어떻죠?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가전 분야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이 A, B, C 세 가지 부문을 영위합니다. A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50% 굉장히 높게 뛰었어요. 근데 더욱 매출 파이가 컸던 C 분야가 적자 전환이 된다면 A는 좋아진 건 맞지만 C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부양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메모리에만 집중하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대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상승할 때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락을 할 때도 더욱 가파르게 하락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물론 여기서 더욱 잘 가면 좋은 거라고 따져볼 수 있겠지만 PBR 부담이 있는 와중 이제 1분기는 비수기죠. 그리고 2분기에는 단기적 업황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분명 우려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따져볼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작용한다면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욱 가파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만 좀 다른 틀로 자세히 따져본다면 이런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필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감가상각비의 비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기업이 사용하는 설비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비용을 한 해에 비용 처리한다면 실적이 정말 많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이 구매 비용을 할부처럼 연도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이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다? 고정비로 집계가 된다. 고정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의 비율만 빠져나가서 이익이 나온다면은 이익이 정말 크게 장사가 잘 되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장사가 안 돼도 고정비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적자폭도 커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SK 하이닉스의 실적 변동폭이 삼성전자보다 큰 이유예요. 삼성전자랑 실제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다른 사업부가 많기도 하고 고정비용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원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SK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는 변동비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고정비는 있긴 있겠지만 변동비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 리스크가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다시 정리하면 못 파는 만큼 변동비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 현재 다른 구도까지 살펴보자면 이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와 TSMC의 원팀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HBM3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세대는 HBM4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4의 일부 공정을 TSMC가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서로 좋은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두 기업의 특징은 뭐죠? 두 기업 모두 HBM, GPU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띠는 기업이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영위하고 자체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체적으로 턴키로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현재로서 저는 턴키다 보니까 단가에 대한 경쟁력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SK하이닉스, TSMC에 비해서 기술력이 받쳐줄 수 있을지 수율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등등 다양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SK하이닉스와 TSMC는 엔비디아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반대 리스크적으로 따져본다면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점차 떨어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어떻냐? 23년 분명히 좀 실적은 부진하긴 했지만 파운드리 분야 160억 달러 수준의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27년, 28년까지 계속해서 역대 최대 수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진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매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 파운드리 공정의 난이도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한동안 손을 놨다가 지금 재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수율이 잡힐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TSMC와 비교하면 사실 전년도 그렇고 분명 밀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하향 물량을 TSMC가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죠.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선제적으로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GAA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TSMC는 3나노의 핀팩 공정을 적용했어요. 근데 이 나노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GAA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GAA 공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삼성전자가 2나노 수주를 받고 점차 최첨단 공정에 대한 수주를 받을 때에는 TSMC보다 기술적으로 더욱 부각되면서 대등한 경쟁을 하거나 우위를 점칠 수 있는 기대감도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뭐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 등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있는데 뭐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 2025년까지는 점유율 55%를 기록하는 등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니 뭐 꼭 메모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켜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최근까지 계속 승기를 잡고 있지만 PBR 부담이 곧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화두인 HBM 분야에서는 밀리고 있는 게 맞긴 맞지만 리스크가 더욱 적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대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나는 뭐가 더 좀 좋아 보이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